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원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이 고3부터 이제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요. 다시 일주일이 밀려버렸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되게 기대도 많이 한 상태였는데 좀 안타깝게도 또 밀려가지고 또 언제 또 밀리면 어떡할까라는 또 부담감도 들고 합니다. 또 선생님이 이제 고3 수업을 다 찍어놨어. 다 찍어놓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자 우리 내일 봅시다 안녕 이러고 끝냈는데 참 그것도 다시 이제 일주일치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것도 조금 속상하고요. 여러분들을 만날 날도 또 일주일이 또 미뤄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조금 텐션을 다시 올려가지고 오늘 수업 좀 즐겁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내용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이용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특성을 조금 비교해 봤던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용결합 물질에 형성되는 원리는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공유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 선생님이 중간에 까먹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주어졌죠. 그죠? 여러분들 다들 그려보았나요? 선생님 다 보고 있어요. 그지? 자, 한번 물 H2O를 가지고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그려보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린 그림과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결합의 형성 과정입니다. 형성 원리랄까? 자, 일단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가 결합하는 거라고 했지? 맞아요. 일반적으로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고요. 그들의 전자를 뭐 한다? 공유한다. 그래서 결합의 원리가 바로 전자쌍의 공유였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어떤 거 해보자고 했지? 그렇지. 해서 물 H2O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전자 배치를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H2O를 구성하는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가 몇 개인가요? 원자 번호가 몇 개야? 몇 번이야? 그렇지, 1번이죠. 자, 산소 같은 경우는 8번입니다. 자,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것이 양성자 숫자였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8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8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는 전자가 존재하는데 아무 위치에나 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 껍질이고 이 전자 껍질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총 8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8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또한 8개밖에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즉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꽉 채우기 위해선 좀 전자가 2개가 부족하네요. 그 2개를 누가 끌어온다? 그렇지. 주변에 있는 수소가 있다. 자, 수소는 이렇게 원자 번호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자도 하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H2O에서 산소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8개를 전부 다 만족한 누구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어? 그렇지. 이주기 끝에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수소 같은 경우는 그렇지. 1주기 끝에 있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원소들은 18쪽의 원소와 같이 비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려고 한다. 그래서 공유결합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전자 배치로 표현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 맨날 이렇게 전자 배치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를 좀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전자 공유결합의 어떤
표현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맨날 다 그리기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어차피,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만 결합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자과 전자만 표현하자. 근데 뭘로 표시하자? 점으로 표시하자. 점으로 표현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냐면, 산소 주변에는 원자과 전자가 총 6개 있어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니?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수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산소 같은 경우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를 만족하고 수소도 이렇게 만족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 공유결합을 표현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간편해진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이거 공유결합을 표현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는 전자의 쌍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공유하지 않은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부를까? 얘네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얘네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죠. 비공유 전자쌍. 자, 그럼 물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이 총 몇 개 있어? 총 2개 있죠, 2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어? 총 2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개씩이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결합과 이 결합 자체를 조금 선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냐면요. 자, 결합선으로 표현합니다. 자, 결합선이라는 건 뭐냐면 공유 전자쌍 한 개를 결합선 한 개로 표현을 하는 거지. 결합선 한 개로. 자, 그럼 요거 한번 결합선으로 표시해 본다면,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 공유 전자쌍이 존재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결합선 하나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요 공유하는 전자쌍이 요 결합선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산소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2쌍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2쌍이 있는 거는 산소가 이런 식으로 2개 결합되어 있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질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3번 공유합니다. 3번 공유하면은 얘는 질소와 질소 사이의 결합이 총 3개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합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물 같은 경우는 요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유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산소 기체야. 이거 O2거든, O2. 자, 얘는 H2였고요. 얘는 O2였고, 얘는 N2인데, 이 물질들의 비공유 전자쌍, 각 원소에 몇 개씩 있을까라는 거 혹시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뭐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치,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거든. 즉, 그 2주기면 그 주기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야. 얘 1주기야. 그럼 얘 주기의 비활성 기체는 헬륨이잖아. 그럼 얘 똑같이 헬륨의 전자 배치 이뤘으니까 얘는 비공유 전자쌍 없겠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주변에 전자가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자 4개를 더 찍어줘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2개씩을 찍어줘야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질소는 몇 개가 부족해? 주변에 6개밖에 없네. 그러면은 주변에 뭘 찍어줘?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렇게 한 쌍씩을 찍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하려다가만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어떠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지금 처음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우주 대폭발, 빅뱅으로 인해서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소가 생겨났고 이러한 수소와 헬륨이 만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별이 탄생을 했고 이러한 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소와 헬륨 보다 무겁고 다양한 탄소라던가 아니면 철,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우라늄과 같은 정말 다양한 원소들이 생겨났어. 그치? 자, 그렇고 이러한 원소들이 다양한 별들의 잔해가 되어서 또 별이 탄생하고 없어지로 반복했죠. 자, 그러다가 태양계가 형성될 때, 또 지구가 형성이 될 때, 그러한 다양한 원소들이 만나서 우리 지구를 형성하게 된 것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주로 어떠한 물질들이 있을까라는 내용을 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구 내에 존재하는 여러 생명체들,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러한 생명체들은 주로 어떤 물질들이 구성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제는 뭐다?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중에서도 지각, 우리는 지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각과 그리고 생명체 이들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어떤 것들인가 라고 우리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지각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지각. 자, 지각은 여러분들 어떤 원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물질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생명체와 지각을 이루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각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우리 공유결합 물질 할 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 자, 얘는 주로 이제 화학식으로 SiO4 4-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얘를 어떻게 읽냐면 규산염 삼연체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읽고 왜 이렇게 쓰는지는 우리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거고요. 일단은 규산염이라고 있는 규산과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어떤 염의 형태로 지각을 구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규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실은 우리 처음에 지구가 탄생하고 지구가 이제 진화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서 엄청난 마찰열에 의해서 지구가 막 마그마의 바다처럼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죠. 유동성이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유동성이 있으니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은 떠오르는 이러한 상태가 벌어졌고요. 가운데 철과 니켈과 같이 무거운 물질들이 지구의 핵을 이루고 조금 가벼운 물질들은 떠올라 규소와 산소처럼. 그치? 자, 근데 더 가벼운 뭐 수소나 헬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기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멘틀과 지각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규산염,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훨씬 공부하는데 편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있다면 뭐 또 있냐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확인할 거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의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치, 물로 이루어져 있어. 물로.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7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단백질, 지방, 무기질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듯이 화학식이 H2O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거. 코가 이렇게 간지러운지. 자, 그리고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물질이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소 화합물이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 화합물.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탄소를 골격으로 하여서 수소나 산소와 같은 이러한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화합물을 우리는 탄소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무기질 같은 경우는 우리 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겠죠. 아무튼 간에 사실상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볼 내용들은 뭐냐면 요 규산염 삼연체에 대한, 규산염 광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 탄소 화합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본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러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무엇? 그렇지. 원소는 어떤 원소들이 있을까? 라는 걸 좀 보겠다는 얘기죠. 자,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당연히 지각은 규소와 산소들이겠지, 그치?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각의 8대 원소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 옛날에 외웠었는데 한번 써볼게요. 자, 산, 유, 알, 철, 칼, 나, 칼륨이, 칼, 나, 칼마 해서 이렇게 8개의 원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 쓴 것부터가 차례로 이렇게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산소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그 입자 수가 아니라 이거는 질량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량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각에서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딱 봐도 산소와 규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소가 큰 질량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상교알적 칼라카마 다 못 외워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철까지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생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로 이제 원소가 존재를 하냐면 일단 딱 봐도 선생님 물이 거의 70%래매요. 그러면은 물 중에서도 수소가 산소보다 2배나 많으니까 수소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원소가 제일 많냐면 여기서는 사실상 여기 어디야? 산소가 수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질량비를 보는 거거든요. 질량비.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는 걸 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수소가 입자수로는 많긴 하지만 질량의 차이가 얘가 16배가 무거워.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가 1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산소는 16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아무리 많아도 요거 하나 있으면 이거 16개만큼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소가 질량비로는 압승입니다. 압승. 그래서 생명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그렇다면 그 다음은 수소냐? 또 그렇지 않다. 자, 왜냐하면 우리 단백질과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탄소화합물이라고 했고 이러한 탄소 또한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를 하는데 얘는 수소보다 무려 12배나 무거운 원소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1이면 얘가 12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수소가 밀립니다.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 탄소 그리고 수소 이런 식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질량비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조금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은 양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금방금방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각과 생명체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우리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랑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규산염 삼연체와 산소 화합물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이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산염 삼연체부터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규산형 광물의 구조와 규칙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규산형 광물은 규산형 삼연체, 아까 얘기했었는데, 규산형 삼연체를 단위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단위체는 좀 이따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규산형 삼연체를 단위체로 산소 원자를 공유하며 결합하고 있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규산형 광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단위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단위체는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는 세포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세포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관을 형성을 하고, 기존 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개체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런 것처럼 규산형 삼연체라고 하는 것은 규산형 광물의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일까는 먼저 규산형 광물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규산형 삼연체를 먼저 볼게요. 자, 규산형 삼연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화학식으로 쓴다면 SiO4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 중간에 이렇게 규소가 있으면은 그 규소 주변에, 규소 같은 경우는 14족으로 4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런 식으로 산소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린 건 뭐냐면 앞으로 나와 있다는 뜻이고요. 점점점 그린 건 뒤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체 구조, 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릴 수 있을까? 띵! 자,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인 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4- 이렇게 띄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전하를 띄고 있냐면요. 음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4-만큼의 음전하를 띄고 있어. 자,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일단 교과서나 이런 데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이 가운데 있는 규소가 4+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산소가 2-만큼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규소는 4+ 전체 산소들은 8-만큼 띠기 때문에 합해주면은 요 한 단위체당 4-만큼을 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거 지금 공유결합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각각의 원소들이 다 이온 형태로 있는데 이게 왜 그럼 공유결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설명을 여러분들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요 전하가 왜 뛰는지 그냥 잠깐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공유결합에서 뭘 끌어당기는 힘이냐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규소보다 훨씬 커요. 산소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에서 거의 전기 음성도가 2번째로 큰,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힘이 세단 얘기야, 산소가.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해도 사실상 이 공유 전자쌍이 원자 사이에 하긴 하는데 그 완벽히 중간에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음성도가 상대적으로 큰 원소한테 치우쳐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이 사실은 이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상태인 거지. 자, 그러면은 규소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는 전자가 4개고 나는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옥텟규칙 만족하려고 전자 4개를 내놓았는데 산소가 공유결합하는 것처럼 하다가 전자를 뺏어가는 거야, 산소가. 그러면은 이 규소 같은 경우는 몇 번 전자를 뺏긴 셈이 되는 거지? 그렇죠. 4번 뺏긴 셈이 되기 때문에 4+ 이렇게 쓰고요. 이 산소 같은 경우는 각각 하나씩 전자를 얻어버립니다. 자, 근데 왜 2-냐면 주변에 있는 또 규소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거든요. 이 산소를 공유하면서 또 규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또 얘한테 뺏을 거란 말이지.
또는 규소랑 결합하지 않아도 다른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마그네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철이라던가 얘네들이랑 같이 결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온화되면서 전자를 줘버리기 때문에 산소는 E-만큼의 전하량을 띄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산소는 E- 그래서 전체적으로 4+4-만큼의 전하를 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넘어가세요. 그냥 규산염이라고 하는 물질은 규산염 3연체의 이 단위체는 전체적으로 4-만큼의 음전하를 띠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규산염 단위체가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 우리 규산염 광물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조,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이죠? 그래서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애들은 주변에 다른 규산염과 결합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식의 금속 양이온과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시로는 석이라는 암석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내용은 암기하셔야 돼요. 자, 독립형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걸 감남석이라고 한다라는 내용, 이러한 용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지금 광물의 구조를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냐면 이제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애들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얘네를 좀 잘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살짝 지울게요. 얘를 규산염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건 뭐냐면 눈이야, 눈. 자, 이렇게 바라봐.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자는 얘기야. 그럼 내려보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색칠한 이런 동그라미는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네 군데에 산소가 박혀 있고 그 가운데에 누가 이런 식으로 규소가 쏙 하고 들어있는 상태겠지. 그지?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이 상태가 감남석인 거지? 주변에 지금 뭐 마그네슘이나 철과 결합하고 있는 상태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뭐냐면 얘를 다시 그릴 거야. 자, 얘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있고요. 자, 또 주변에 누구를 공유하면서 산소를 공유하면서, 자, 이 산소를 공유하면서 또 누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지금 여기 가운데에 뭐 있는 거냐면 규소 있는 거잖아. 규소. 또 이런 식으로 규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꼭지점인 당연히 산소가 존재하고요. 가운데 산소가 있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규소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 규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옆에 또 규산염이 또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럼 요 산소랑 또 뭐 할 수 있어? 이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규산염 3연체가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고,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런 걸 바로 우리는 규산염들이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근데 그 사슬이 몇 개야? 한 개야 라고 해서 단사슬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사슬 구조야. 자, 이러한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냐면 바로 휘석이 있습니다. 휘석이 바로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예. 자, 요거는 암기하라고 했어. 암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1번. 자, 공유하는 너네 산소의 수는 셀 수 있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뭘 물어보냐면 규소와 산소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니? 라는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X 대 Y라고 한다면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걸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공유하는 산소수. 자, 여기서 지금 단사슬 구조에서
공유하는 산소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봐봐라. 지금 양 끝에 얘네들이 쫙 이렇게 결합이 쭉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일단 양 끝에 있는 애는 하나밖에 공유를 안 하죠, 산소를. 그러니까 우리 원래 주로 돼 있는 애, 가운데 있는 애들이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중간중간에 결합되어 있는 친구들의 바로 공유하는 산소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봐봐. 얘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지금 얘는 아래에 있는 이 녀석과 산소 하나 공유하고 있고 얘랑 산소 하나 공유하고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위의 산소와 여기 꼭지점 위쪽에 산소는 공유하고 있지 않죠? 즉 공유하고 있지 않은 거 두 개, 공유하고 있는 거 두 개가 있는 거야. 아, 얘는 공유 산소 수는 몇 개구나? 두 개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규소와 산소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봐봐라. 지금 요걸 기준을 보고 있으니까 이 규소 지금 하나 있을 때 산소는 지금 몇 개 있냐면 결합하지 않은 거, 공유하고 있지 않은 거 하나, 두 개. 두 개에다가 지금 이 산소는 이 여기 있는 규산염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띵해서 잘라야 돼. 나는 이 산소의 반띵,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도 반띵해서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반띵, 0.5, 0.5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 1. 얘는 몇이야? 1대 3의 비율로 규소와 산소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구나 라는 정도 여러분들 보면서 그 몇 개를 공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단사슬 구조야. 그럼 또 뭐가 있냐면 복사슬 구조라고 있어. 자, 복사슬은 요 단사슬이 요 밑에 하나 더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려보자 한번.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번에 요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산소를 여기 산소가 있는데 자, 이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 산소 공유하면서 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전부 다 규산염을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공유하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거 한 개만 더 그릴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요 단사슬이 한 줄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요러한 사슬이 요러한 구조는 뭐라고 부르냐? 요 전체 이렇게를 자, 보이죠? 복사슬 구조. 자,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얘는 각섬석이 있습니다. 자, 외우세요. 자, 이건 내가 어떻게 외우게 해줄 수가 없어. 갑섬석.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 있어? 공유하는 산소수. 이 공유하는 산소수는 몇 개 있을까? 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공유 산소수 생각해봐. 두 종류가 있어. 지금 여기는 봐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번 공유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얘는 3번 공유하고 있어. 지금 규산염 3연체의 종류가 서로 다르지? 그럼 얘가 A번 규산염, B번 규산염이라고 한다면 자, A번 규산염은 몇 개 공유하고 있니? 산소? 하나, 둘, 2개 공유하고 있지? 얘 A 같은 경우는 자, A번 규산염은 2개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B번은 하나, 둘, 3개를 공유하고 있지? 자, 요 가운데 위쪽의 꼭지점 산 꼭대기에서는 지금 이거지, 이거? 요 산소는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얘를 다 공유하고 있는 게 요 가운데 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총 B는 3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자, 이 A번과 B번 규산염의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우리 평균 내시면 돼요. 평균. 자, 그러면은 먼저 A 구조의 요런 모양의 그러니까 요런 종류의 규산염의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좀 구해볼게요. 규소와 산소의 비율은 규소 하나당 지금 요 가운데에 규소 하나 이렇게 띡 하고 박혀 있는 거죠. 그지? 하나당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산소 2개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얘 공유하고 있으니까 반띵 해서 반띵 0.5 0.5에서 총 3개 있는 거지. 1대 3의 비율로 있는 애가 있고
자, B 같은 경우는 어떠니? 자,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은 애 가운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 꼭지점에. 가운데는 역시 마찬가지 규소가 있고.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는 규소 대 산소는 한 개에다가 공유하지 않은 거 한 개에 반띵, 여기도 반띵 해서 반띵이 총 몇 개? 3개 있는 거지? 그럼 1.5개에다가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요거 하나 더 해주면은 2.5가 되겠다. 2.5. 그럼 봐봐. 이거 평균 내봐, 평균. 2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지? 그럼 2 나누기 2니까 1대, 이거 2개 더하면 5.5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지? 5.5 나누기 2. 자, 요거 어려워. 그지? 자, 요거 한번 정수로 맞춰봐. 그러면은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2 대 5.5지? 그럼 2를 또 곱해. 그러면은 4 대 11이 되겠다. 아, 그럼 복사수 구조 같은 경우는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4 대 11의 비율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걸로 절대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나와도 내가 요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규소와 산소의 비율처럼 내가 만약 A, B라고 놨을 때 그들의 비율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것이 바로 복사수 구조였다. 자, 그럼 또 있다. 자, 뭐냐면 이러한 복사수 구조가 막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리지 모르겠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결이 막 되어 있는 거야.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 자, 지금 선생님이 별로 그리진 않았지만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수 구조까지는 딱 2줄이었는데 얘가 더 많이 쭉쭉쭉쭉 이 한 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판 자체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러한 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이 한 판 자체를 판상구조라고 불러. 판상구조. 그래서 쭉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런 A 구조, 아까 결합하지, 2개만 결합했던 이 A 구조라는 건 양 평면 끝에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 그러면 누구만 고려한다? 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완벽히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얘네 봐봐. 얘를 보면 일단 판상구조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가 있냐면 우리 흑음모가 있어. 흑음모. 자, 요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흑음모가 대표적인 예인데,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공유하는 산소수 한번 세보자. 공유 산소수. 자, 다 지금 전부 다 공유하고 있을 테니까 뭐만 빼놓고, 요거만 빼놓고 다 공유하고 있겠지. 판으로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판으로. 그러니까 공유 산소수는 전부 3개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규소와 산소의 비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봐봐. 지금 가운데 이렇게 규소 이렇게 딱 끼워져 있으니까 규소 하나당 3면체에서 반띵 이렇게, 그치? 여기 반띵, 여기 반띵, 그치? 자, 그러고 이게 온전히 하나. 그러니까 산소는 온전히 하나 있는 거에 반띵 3개니까 1.5. 그러면 좀 1대 2.5가 되는 거니까 2를 곱해서 정수로 만들면 그들의 비율은 2 대 5만큼의 비율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총 4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독립형 구조는 감남성, 어떻게 독감 이렇게 외우든 간에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슬 한 가닥, 단사슬 구조 희석, 복사슬 구조 갑섬설, 판상 구조 흑음모 각각의 공유 산소수와 그리고 이거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독립형 구조, 이런 독립형 구조에서 지금까지는, 지금 보면은 판상 구조까지만 해도 얘는 공유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야. 얘랑 얘만 공유하고 이 위에 있는 산소는 공유하지 않았는데, 자, 하나가 더 있어. 전부 다 공유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규소, 여기도 규소, 쭉 규산염이 다 연결돼 있어. 그물처럼 막 연결돼 있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망상구조라고 해요. 망상구조. 모든 규산염의 산소가 전부 100%다 결합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망상구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석영과 장석을 기억해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망상구조 전부 다 모든 산소를 다 공유하면서 결합하고 있는 것을 망상구조라고 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1번과 2번 공유 산소수를 적냐면, 얘는 공유 산소수는 몇 개야? 전부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4개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치? 4개. 그러면은 규소와 산소의 비율 몇 대 몇일까를 본다면, 규소 대 산소는 몇 대 몇이니? 규소 하나당, 자, 산소는 반띵인 거지? 반띵, 반띵짜리가 몇 개? 총 4개 있네? 그래서, 2개, 0.5, 0.5, 0.5, 0.5니까 총 2개만큼이다. 1대2의 비율로 존재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석영의, 화학식을 SiO2 이렇게 적는 게 규소 하나당 산소 2개가 결합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규산염 광물에 규산염 3연체라는 것을 단위체로 해서, 그리고 이러한 산소를 공유하면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는데, 이러한 규칙성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봐봐라. 깨짐과 쪼개짐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건데요. 자, 깨짐이라고 하는 거 어디다 적을 수 있을까?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 자, 조금 지울게요. 자, 여기를 다 지울게. 그냥 열심히 기호를 그렸지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자, 독립형 구조, 독립형, 그리고 반사슬, 그리고 복사슬, 그리고 판상, 마지막 망상 구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사슬, 복사슬, 판상 이 같은 경우는 요거 2개가 모여서 복사슬이 여러 개 모여서 판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결들이 있어요. 우리 닭가슴살 먹을 때 결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이 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 충격을 가했어. 즉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와장창 하고 유리 깨지는 것처럼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결에 따라서 뚝뚝 끊어지는, 즉 일정하게 쪼개진다라고 해서 쪼개짐의 형태를 띈다라고 합니다. 쪼개짐.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쪼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쪼개지는 성질이 있는데, 망상구조나 독립형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가 지금 다 전부 결합되어 있는 망상구조는 다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충격이 가면 그냥 뚝뚝 끊어지는 거야. 물론 굉장히 강한 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망상과 독립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유리창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모양 없이 깨져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쪼개짐은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깨지는 모양을 우리는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사실. 자,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지금 독립형에서 이제 망상구조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 얘기는 공유 산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얘기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광물이 풍화에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화라고 하는 것은 막 바람에 의해서 깎여져 내려가는 거지. 그치? 망상구조가 가장 깎여져 내리는 이런 거에 강하다라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 규산염 광물에 대한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암기해야 될 사항이 2가지가 있는 거야. 각각의 규산염 광물의 구조와 구조의 사례들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 규산염의 규칙성, 결합의 규칙성을 통해서 몇 개의 산소를 공유하며, 그리고 그들의 산소와 규소의 비율은 몇 대 몇인지를 반드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그럼 이 부분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들,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화합물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하면서 탄소화합물을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생명체는 물과 단백질, 지방, 무기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뭐야? 바로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죠. 탄소화합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나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산, DNA나 RNA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지방, 핵산,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자,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탄소를 골격으로 해서 수소나 산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탄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얘는 팔이 총 4개 있습니다. 즉 공유 결합을 총 4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한 유기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복잡하지 않다면 막 복제가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유기물을 형성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총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라는 물질이 우리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탄소라고 하는 친구는 총 4번의 결합을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몇 개의 결합한다고요? 4개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탄소만 결합이 되어도 정말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탄소가 사슬 모양의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일렬로 쭉 배열이 되어 있다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얘를 사슬 모양이야. 얘들아,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일자로 그냥 우리 눈에 보기 좋게 배열을 한 건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탄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사슬 모양이라고 얘기해. 사슬 모양. 자, 그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선생님 지금 요 탄소는 결합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이거 가능한가요? 자,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주변에 적어도 수소라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모든 탄소는 전부 다 4번의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띡 하고 위에 이렇게 가지처럼 나와 있는 모양이지 사슬에서 가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 모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각각의 탄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4개의 결합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치?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고리 모양이야? 실제로 고리 모양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리 모양을 하기도 해요. 역시 마찬가지 각각의 탄소는 총 4번의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런 거를 단일 결합이라고 하잖아.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2중, 3중으로 결합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2중 결합을 형성하거나 또는 3중 결합을 형성하면서 정말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유기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2중 결합, 3중 결합도 역시 마찬가지 각각의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매우 자세하게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그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여러분 오늘 규산염 광물에서 좀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손수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몇 개의 산소를 공유하는지 또는 규소와 산소가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통합과학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통합과학 수행평가는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2개의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현수 선생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진화 과정의 용어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진화 과정 간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기율표 원소의 성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기율표, 먼저 주기율표에 대한 전자 배치를 모형을 여러분들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내용을 각 주기율표에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전부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각각의 전자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갔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안쪽 껍질부터 전자를 채웠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내용을 이제 주기율표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전부 다 그리진 않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그리다 말았죠, 그죠? 그 부분을 다 채워서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기율표 다들 암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번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주기율표에 원소를 기호로 적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각 주기와 족에 해당되는 위치에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전자배치 모형 같은 경우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쓸 거고요. 주기율표 원소는 1번부터 20번과 플러스 우리 17쪽의 브로민과 아이오딘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원소의 성질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마 내용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기율표에서의 각 족과 주기의 특징들,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와 최외곽 전자의 의미를 여러분들 명확히 구분해서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배운 할로젠 원소의 특징, 그리고 알칼리 금속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성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러분들 등교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실험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대체를 했죠. 그 영상에 대한 실험적인 내용도 한번 잘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조금 평가를 할 거고요. 시행 날짜를 좀 알려드릴게요. 시행 날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등교 계약일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등교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등교 계약을 27일 날 했다. 자, 27일 날 등교를 했다. 자, 그러면 5월 27일 등교를 했으면 그 다음 주 만약에 내가 우리 반이 만약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었다. 과학이. 그러면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번째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수행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 목요일이었다. 그러면은 목요일 날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한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반이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픈북인 거죠. 지금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보든 나중에 보든 아마 똑같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라인 클래스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공부하시면 모든 친구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일단은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놓친다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원하는 내신 점수를 받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학 수행평가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세 번째 이제 내용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통합과학 내에서의 주제를 선정해서 에세이를 쓰는 거를 할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등교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등교했을 때 바로 시행해야 될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등교 이후에 바로 시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현수 선생님과 함께 그 다음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